네, 사선 변호사를 해임 후 국선 변호사 면담을 거부하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다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선 변호사 접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를 면회를 하더니 유영하 변호사 그날로 오전에 면회를 하고 그날로 변호사로 새로 선임이 된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활비 문제죠. 특활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새롭게 혐의를 추가하자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3자 뇌물죄라든지 해서 자신이 돈 한 푼 안 받았다라는 말만큼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다툼이 없거든요. 최순실을 위해서 자신의 한 행위의 어떤 여부만 남아있는데 지금은 특활비를 자신이, 그러니까 국정원에 날았던 특활비를 받아서 사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데 썼다라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와 같이 접견 거부하고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논리가 뒤바뀌는, 논리가 맞지 않는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추징금까지도,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추징당하는 상황, 이 상황은 적극적으로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네, 새롭게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없으면 아예 재판도 거부하고 네. 조사도 거부하고 네. 그러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오면은 바로 또 응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사람은 다른 아무리 유명한 네. 변호사 다 필요 없고 유영하 변호사뿐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길래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호위무사 이런 별명까지 이제 붙여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전 이미 이 사달이 시작됐었던 2016년 11월부터 사선 변호사가 됐는데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개인 변호사로 시작을 했어요. 탄핵 대응과도 별도로 주로 이 법정 대응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엔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결국은 개인적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돈독한 신뢰를 받긴 어렵다. 그리고 이 개인적 관계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적인 DNA의 교감 아니겠느냐. 세 번이나 공천을 준 거죠. 3번 공천을 줬었고요. 그러니까 친박계 인물로 정치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이모저모로 힘을 썼는데 결국은 배지를 달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공천에서 떨어지기도 했고요. 경선에서 이미 떨어지기도 했고 최근에 총선까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인 가신인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총합적인 입장을 유일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이 믿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믿는 것은 최순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최순실도 구속돼서 이제 뭐 법정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법정 투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로는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관련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끝으로 대통령이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로 뭐 기치료, 영양 뭐 주사 이런 데 돈이 흘러 들어간 거는 유영하 변호사도 몰랐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면 사실은 알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재판에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더 정확하게 그 변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의뢰인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리고 이 기치료에 대해서는 뭐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변호사가 네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변호사의 어떤 역할이고요. 저는 이 변호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았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사실도 몰랐고 어떤 그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유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정치적인 쪽으로만 그냥 계속 가면 어차피 사면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이 기치료 비용이나 이런 개인적 비용은 저번 공소사실에 다 빠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도 안 했을 거예요. 유영하 네. 변호사한테.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아마 처음으로 이 상황을 알게 됐을 텐데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봤을 때 참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18개 혐의로 좀 재판받고 있는 거 있죠. 그건 아마 계속 재판 보이콧 할 거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치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당시에 구속기간이 연장될 때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지금 재판에 불응하는 건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정치적으로 뭔가 쉴드를 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나라 돈을 빼서 개인적 용도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기치료 비용, 주사 비용 그런 내용으로 쓰고 거기다 이제 본인의 가신들 좀 조금씩 돈 나눠주는 근데 이런 것들은 정치 투쟁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걸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건 부인이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 돈을 준 사람, 그다음에 이 돈을 전달해 준 사람, 거기다가 문고리 3인방의 진술, 이 진술을 다 종합해 보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다 받아서 쓴 걸로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거든요. 예. 이 반대 카드가 없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지 이것도 또 혹시 난 돈을 받은 적 없다라고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예. 그건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지금 보면은 가장 곤란한 지경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관련해서 유죄 인정을 받게 되면은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결국 이제 전두환 추징법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최종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재산을 이제 추징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정도의 추징 가능성이 있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 삼성동 사저 있었죠. 그게 예. 이제 추정치가 한 67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걸 팔고 지금 현재 있는 또 내곡동 사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익 관련된 게 좀 남아 있을 거고요. 예, 그게 한 박 전- 30억 정도 네, 그렇죠. 이제 박 전 대통령 예금이 한 10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40억 되는 거네요. 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특활비 받은 거랑 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습니다. 어허. 그죠? 근데 지금까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추징 보전 처분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이 추징은 실제로 범죄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도 구형에서 벌금이 1,000억이 넘게 나왔지 추징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실제 수익을 얻은 것만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18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말대로 박 전 대통령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징 대상이 아닌데 이번 사건 특활비는 100% 추징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도 추징 보전 처분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거, 지금 현재 내곡동 사저 같은 걸 못 팔게 이제 압류 같은 걸 걸어놓는 거죠. 가압류를 걸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많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592억 뇌물 받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한 것은 완전히 차치하고 네. 이 국정원 특활비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거의 다 없어지게 된다.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재산의 정도를 보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한 36억 정도 되죠. 예, 36억 36억 5천만 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징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쓴 떡값 메모 있잖아요. 네, 안, 뭐, 제의 이렇게 네. 쓴 게 있는데, 근데 최순실 씨는 자기는 특활비 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재만 전 비서관은 그 특활비를 건네주러 갔다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있는 걸 봤다. 또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매달 거의 한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최순실이 관저에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특활비가 어떤 돈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의 사용처에도 일정 부분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제만 지금 비서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영선 행정관이 또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영선 행정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최순실 기사에게 운전기사에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 말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에게 돈이 건너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 최순실이 지시했다고 돈을 가져갈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만 전 비서관이 관련
관리하고 있던 돈 중에 한 20억 정도가 지금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예. 그 돈 중에 일부는 이영상 행정관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직접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메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최순실이 그 메모를 쓴 거를 발각을 해서 다 보여줬더니 비서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쓴 줄 모르고 당황하고 놀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만 비서관이 본인이 얼마를 받았다고 얘기한 걸 받아 적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최순실이 특활비 관련해서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순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더블유K에도 일정 부분 특활비가 들어갈 가능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종걸 실장, 결국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최순실 씨하고도 연관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최순실 씨가 사실은 독일에 있는 여러 재산들을 빼돌리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 채널A가 특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덱 타운스 호텔도 이미 팔렸고 예. 또 비덱 나머지 어떤 재산들도 이미 다 정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리한 시점도 사실 모호하긴 한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안민석 의원도 이제 국회에서 계속 추진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떤 이 일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일단 최순실은 자신이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은 독일에서 이미 정리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장시호 씨가 이야기했던 금고 두 개의 어떤 금고인데 검찰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검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다 지금 밝혀냈지만 진짜 밝혀내지 아니한 부분들이 바로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결론은 돌고 돌아서 언제나 최순실의 재산은 과연 어디에 있고 어디에 숨겨놨느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특활비로 다시 한번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최순실 같은 경우도 1심에서 구형할 때 추징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0억이 안 됩니다. 17억. 네, 벌금이 1,000억이 넘죠. 근데 벌금은 아시겠지만 끝까지 안 내면 노역장 유치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황제노역. 네, 그래서 아마 초황제 노역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재산이 있어도 그냥 안 그러니까 내면 이제 재산이 있으면 계속 찾죠. 검찰에서는 재산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끝까지 재산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미승 빌딩만 추징보전 처분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최순실에 대한 불법 재산 환수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게 범죄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는 이제 결국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야 되는 이 벌금, 1,000억 원대 되는 벌금을 제대로 납입받을 그 재산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검찰이 또 큰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정유라 씨의 집은 매매 계약 위임을 받은 비덱 캄플라데 대표가 했다는데요. 그는 정유라에 대해서는 연민을, 최순실에 대해서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Die weiß noch nicht mal, wie man das Wort Business schreibt. Und die konnte ja nun wirklich nichts dafür, dass die Mutter da so eine Scheiße macht. Beim letzten Mal, da waren Sie sehr wütend gewesen, ja? Und ich glaube, ich bin jetzt noch wütender. Okay, noch wütender? Ja, also die Frau nur geben, ich lege sie um, langsam. 예, 네. 기영일 평론가님. 결국 이제 최순실 씨의 네. 해외에 있는 측근까지도 네. 배반한 거예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인데 파트너. 최순실과 일을 했던 국내인들도 모두 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 그야말로 함구하고 있는 소수의 인물들을 빼고는 최순실 씨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게 사실은 내부 고발에 좀 원천이 됐습니다. 이 크리스티안 캄플라디도 똑같아요. 최순실의 사업 파트너인데 굉장히 몹쓸 짓을 한 사람으로 지금 정말 분노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딸 정유라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 정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이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최순실은 딸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원도의 땅을 처분 금지 신청을 내기도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캄플라데는 또 다른 입장으로 정유라는 말만 탔지 아무것도 모른다. 즉 비즈니스라는 이 단어를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는 정유라는 상당히 좀 또 영리하게 행동하는 측면이 있고 예. 독일에 가서도 우리나라 이 해외 지정은행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줬다는 강원도 땅을 담보로 돈을 받아서 네. 매매를 했던 또 정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캄프라데의 말만 100% 믿기에는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가장 공경에 처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난관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헤쳐나갈지 더욱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